가장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회 현상은 바로 전쟁일 겁니다. 그죠? 한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상시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이 그냥 루틴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이겨야겠다라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이 약간 객기라 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이제 독일의 나치라든지 일본의 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것도 돈 관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란 말 이제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전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치고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무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국한테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서 미국이 열받았다 이거잖아요. 이건데 아니 그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그게 꼭 미국과 중국 일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가 한 나라한테 되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짜증나서 이걸 판을 엎었던 적이 있었을 텐데 무역이라는 거는 15세기 이후부터 다 있었거든요. 아니 그 일본이 우리 임진왜란때 조총 들고 왔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총이 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뭘로 돈을 벌어가지고 네덜란드한테서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샀을까? 지금으로 치면 F-22죠. 어떻게 샀을까? 일본 애들 맨날 돈 없어가지고 우리 외선 타고 와가지고 우리 막 도적질 하던 놈들이 언제 돈을 벌었지? 알고 보니까 저 오키나와 상인들이 지금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오키나와 애들이 거기서 이제 저 아랍 애들이 중국에서 거래할 때 저기 중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개료가 지금 좀 비쌌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서비스 정신이 좋으니까 잘 했겠지.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당시는 은이 돈이었으니까 청나라가 은본위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들이 이제 15세기니까 이제 그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이제 필요했던 게 이제 대륙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대륙으로 나가려면 이제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는 그때만 해도 이순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선은 대포를 쏘는데 일본 애들은 가판에서 총을 쏘거든요. 일본에 화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해군이 아니고 배에 타 있는 육군이다.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육군이 무서웠던 건 조총이 있긴 있었죠. 물론 더럽게 안 맞았지만 그래도 칼보다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대포를 쏘는 조선군한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컸는데 그 시절만 해도 일본까지 그게 영향을 갔다는 거 보면 그때도 당연히 무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많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 착취 비슷한 걸 당하고 있었겠네. 그리고 무역 분쟁하면은 딱 이거죠. 아편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을 어떻게든 강제로 개항시켰습니다. 개항시켜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오니까 중국계 대박인 거지. 일단은 우리가 현대라서 그렇지 근대만 가더라도 의식주 중에 제일 힘든 게 제일 비싼 게 이게 옷입니다. 옷. 잠이야 굴 같은 데서 자고 밥이야 어떻게 하는데 이 옷을 잘 갖춰 입는다는 거는 즉 귀족임을 의미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당장 먹고 살기도 했는데 걸칠 게 어디 있어? 지금처럼 유니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니클로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뭡니까? 주식의잖아. 옷값 비싸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안 사면 되니까. 특히 제 주변에는 옷을 대통령 임기만큼 입는 애들이 천지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사람만 늙어가요. 옷 똑같아. 그런 애들, 남자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 근데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결혼하기 힘들다면 옷값 때문에 결혼 못한다. 밥값 때문에 못한다. 아니잖아요. 집값이잖아. 근데 왜 의식주라고 하지? 주식의가 아니고 의가 제일 컸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비단 두 피를 내면 병역 면제예요. 병역 면제.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자본주의 아니에요? 2억 내면 병역 면제하겠다면 그러면 금수저들 다 안 가지. 그렇잖아요. 굳이 뭐 정신병 있다고 구라칠 필요 없잖아요. 조현증이 있어서 이렇게 할 필요, 돈 2억까지 거 주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돈 가지고 이제 가 있는 애들한테 좋은 밥 주고 좋은 옷 입으면 좋을 것도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사극에 보면은 이제 막 그 와이프들이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감의 마누라들한테 막 줄 때 뭘 줍니까? 뭐 산삼 이런 게 아니고 다 비단 주잖아요. 비단. 그리고 예전에 유럽 애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멋있기는 한데 옷이 개판이잖아요. 옷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근데 비단은 말 그대로 비단결이란 말을 쓰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끝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아이템은 도자기. 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본 차이나. 본 조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본 차이나, 왜 본 차이인지 아시죠? 이게 온도를 확 세게 해야 이게 얇은 게 단단하게 구워지기 때문에 많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유럽 애들은 그냥 우리 비살모니 토기처럼 그냥 해가지고 굽는 거 수준이야. 근데 중국 애들이 이걸 안 가요. 그러니까 뼈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불을 지피면 온도가 올라간다가. 그렇게 구우니까 뭐 정교하게 해도 얘가 잘 안 깨지고, 그러니까 가볍고 예쁜 거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금도 바르고 막 유약 바르고 하니까 이게 너무 멋진 거야. 우리도 고려 청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뼈가루로 구운 도자기가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단한 게, 우리 코리아는 고려라는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런 데는 C로 씁니다. K로 안 쓰고. 그런 데 있죠. 고려. 근데 중국은 차이나잖아요. 그릇이, 나라 이름이 그릇이라니까? 대박이잖아요. 차이나가 뭐예요? 지금은 중국을 말하지만 그릇이에요. 도자기라는. 차이나는 도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중국은 저희 가면 도자기 대박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비단하고 도자기를 사와가지고 유럽에 팔면, 그러니까 그때 뭐 직구가 있겠어, 페덱스가 있겠어. 그냥 부르는 값이지. 그리고 그 도자기 비단보다 작은 용량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게 또 후추였거든요. 후추는 지금으로 좀 CPU나 D램 같은 거지. 작지만 비싼 거. 어느 정도 마진이 컸냐면, 이게 인도에서 후추를 실어가지고 오다가 런던 템즈강에서 그 앞에서 한번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한 2상자가 건져냈어요. 다 깔아앉았는데. 그걸 팔았더니 그 배를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팔 게 없어요. 중국 애들은 이제 은본이 되니까 이제 은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은을 계속 갖다 주고,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나마 파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팔리는 게 뭡니까? 절반이? 콩 아닌 비행기잖아. 그리고 차도 조금 있고. 근데 영국에서도 하고 중국 애들도 좋아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차 좀 마시는 거. 차. 영국 하면 또 홍차. 잉글리시맨 뉴욕 보셨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약간 미국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뉴욕에 있는데, 이것들은 뭐 맨날 커피나 처마시고 교양 없는 것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 마시는 게 이제 클래스가 있다. 그러니까 영국도 차 좋아하고 중국도 차 좋아하잖아. 근데 뭐 차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놈의 은이 다 전부 다 청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상하이나 뭐 이런 데 좀 이제 거래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영국 애들하고 하는 항구에 이거 담당하는 그 중국의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걔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금고에다가 은을 쌓아놨는데 그 궁 같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은은 잘 녹잖아.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은이 녹아가지고 강을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넘어갈 때 세관 같은 걸 하는 양반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 통행세를 받았는데 그게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밑에서 수제자로 있다가 이제 야 너 고향 돌아가가지고 사업이나 해 하고 용돈을 좀 찔러줬어요. 걔가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브스입니다. 잡지 포브스 아시잖아요. 그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재벌의 포브스 선정이라고 하잖아요.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빌 게이츠였는데 그 포브스가 그 양반의 그 하나의 그 제자였다니까. 그 제자가 고향 간다고 하니까 용돈 찔러준 거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찔러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도로 그 무역이 컸는데 이게 일방적이잖아.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일단은 은이 씨가 말라요. 유럽에 은이 없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세를 매길 수도 없죠. 뭐 자기들이 수입 더 많이 하니까. 뭐 당시 트럼프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를 못 드렸나 봐. 그래서 이걸 중국인들이 안 사고 못 빼기는 게 뭘까? 이랬더니 중국 애들은 역시 이제 마작치면서 아편 피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이런 데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이 원래 그 마약 하던 동네예요. 지금은 되게 막 호텔도 좋고 하지만 싱가포르이 뜬 거는 영국에서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온 마약을 갈아가지고 이제 그 아편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납품하던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웬만한 애들은 다 아편쟁이가 되니까 그 아편이 생각보다 잭팟을 터뜨립니다. 아편 수출이 급증하죠. 쫙쫙 올라갑니다. 몇 년 만에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200에서 6,500이 돼요. 대박 나는 거지. 그래서 뭐 유럽에서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뭐 약하는 동방 남자 이런 말도 생겨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약쟁이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농사는 안 짓고 전부 다 어디 굴 같은 데 쳐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뻐끔거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직한 이제 관리를 보내가지고 쟤네들 좀 정리를 해라. 이랬더니 이제 아편전에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가 이제 에로 사건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냥 배에 올라가지고 그냥 뭐라고 뭐 좀 사람들 그 구속시키고 좀 했는데 알고 보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고용한 중국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아니 감히 영국 사람을 죽이다니 했는데 영국 사람이 안 죽었네? 아씨 뭐라고 할까 했는데 얘들이 하다가 그 깃발이 있는데 영국 국기를 부셔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왕실 모욕한 죄로 자금성을 불태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편전쟁 2차까지 터지는데 2차 때는 1차 때 영국이 재미를 보잖아. 1차의 결과로 1차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청나라라는 제국하고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붙은 거예요. 영국이 붙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편전쟁은 재밌는 전쟁이에요. 기업하고 국가가 붙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처발린 거죠. 기술의 차이가 컸으니까. 일단 청나라는 당나라 때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중원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 뭐 바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해군이 별로 그리고 불행하게 이순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군이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영국군이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이제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냥 성에다가 쌓아놓고 그냥 대포나 쏘는 거였는데 영국이 이제 마운트를 개발합니다. 마운트. 이순신 때마다 마운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지난 강의 때 이순신 장사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객진할 때 쏘고 배를 돌려가지고 옆에 걸 한 번 더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가 잘 돌아가는 거지. 배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평평한 판옥선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이순신이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배를 돌리지 말고 대포를 돌리면 되잖아. 대포를 어떻게 돌려? 이랬더니 대포가 있으면 여기다 마운트를 걸고 이렇게 동그랗게 박아놔요. 그럼 이렇게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청나라 배들이 막 오는 겁니다. 북치면서 둥둥둥둥 오면 이제 영국 애들은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제 쏘면서 지나가는 거지. 근데 청나라는 이제 대포를 쏘려면 또 배를 돌려야 되잖아. 빡시게 돌리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돌려가지고 계속 쏘는 거예요. 마치 대포의 조총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걸 선대가 박살나는 걸 보고 후대 다 도망가고. 그래서 텅 빈 데 들어가서 입성해가지고 이제 그냥 중국 황제한테 협박을 해서 야 우리한테 땅 하나 내놔라. 그게 홍콩이잖아요. 홍콩의 출발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난징 조약이거든요. 홍콩을 영국한테 빌려준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랑캐한테 뭘 뺏겼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영국도 머리가 비상한 게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체면은 또 가오 세우는 데는 최고더라. 그래서 가오 상하게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 목에 칼에 들어가도 안 하니까 야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면 그렇게 쪽팔리면 빌려준다고 해. 한 100년 빌려줘. 100년 되게 길 줄 알았지. 그 100년 빌려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 황제가 또 나는 관대하니까 100년 까이 거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협상 전략이 나옵니다. 중국은 아까 말했던 오랑캐한테 뭐 주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한 300년 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요. 네,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일단은 아편전쟁이 1차로 홍콩이 열리고요. 2차는 에로 사건으로 2차가 터지면서 그때를 재미로 본 뭐 프랑스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저것들은 다 병신이더라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빨대를 꽂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이징을 이제 자금성을 불태우려고 갔는데 막상 태우려니까 너무 잘 지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옆에 거를 어중간하게 대강 태우고 자기가 원하는 건 꼭 불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개항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구가 이제 상하이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식민지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때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해서 때려 부신 겁니다. 관세 매길 필요가 없죠. 관세를 때릴 게 아니고 폭탄을 때리면 되니까. 왜? 전투력 차이가 너무 급증하니까요. 뭐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영국은 이 처음에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편을 못 팔게 하니까 전쟁을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전쟁한 건 아니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영국의 아편처럼 중국 애들이 한 번 맛보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뭘까? 요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돈 맛을 보여주는 거지, 달러. 지금 중국이 어때요? 자본시장 막혀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홍콩이라는 게 처음에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갈 때는 중국 입장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홍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 돈 한국을 못 갖고 와요. 자, 그냥 야밤도주 해야 된다니까. 설비고 뭐고 뭐 팔아서 갖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후광통, 성광통 해도 그냥 인덱스에 찔끔찔끔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크게 본격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요. 그냥 개구멍이라고 해요. 개방이 아니고 개구멍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중국 애들은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본토는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홍콩 환승하는 거죠. 홍콩 환승해요. 그래서 홍콩은 일단은 처음에는 100년이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100년이 다 돼가. 그러면은 야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홍콩 어떡하지? 홍콩 사람들도 거기서 영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다 떠야 되나? 그래서 실제 많았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거 다 뺏을까봐 공포에 떠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홍콩 샹하이뱅크 말씀드렸잖아요. 본사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요. 분리됩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온 배에 실어서 도망가려고. 건물을 실어서. 그 정도로 공산당 포비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이 80년대 들어가가지고 야 임박했다.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야 이 좁은데 할 거라고는 금융밖에 없어. 근데 금융을 하려면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없죠. 여의도에 IFC를 뭐 100개를 지어보세요. 금융 허브가 되나? 왜 안 되겠어요? 환율이 움직여버리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환율이 안 움직여야 돼. 그러면 홍콩에 예금을 해두나 미국에 예금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줘야 홍콩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달러랑 똑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랑 걸어놓는 거지 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80년대 살길 찾는다고 이제 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면 1달러에 홍콩 달러 7.85. 정말 조금씩 움직여. 우리도 지금 1원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아시아나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외작의 기업들이 홍콩에다 다 사무실 차리지. 왜? 법인장 거기 홍콩 은행에 다 꽂아 놓는 거야. 왜? 달러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홍콩은 또 지하철 타고 40분이면 신천 가고 또 우리나라도 뭐 비행기 한 3시간 가잖아. 그럼 일본도 멀지 않고. 그럼 다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그래서 홍콩 상하이 뱅크나 뭐 이런 거 다 거기 있잖아요. 아시아의 유일한 금융 허브입니다. 유일하게. 네. 그래서 지금 홍콩을 보면 서구의 입장에서 그때 홍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줄 때는 되게 굴욕스러웠는데 지금은 자본시장을 닫으면서도 달러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창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홍콩 시장에 상장 많이 해요. 프라다 아시죠? 프라다가 어디 시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명품 프라다 아시잖아요. 그 본사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럼 이탈리아 증시에 있어야 되겠네? 아니요. 홍콩 증시에 있어요. 왜 그렇겠어? 프라다의 매출 35%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아무리 면세점에서 지랄지랄 해도 중국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탈리아는 뭐 맨날 유로존 머리 아파 그냥 여기다 박아놓고 그냥 달러랑 환율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달러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가까이 있어야지. 네. 그런 기업도 은근히 많거든요. 홍콩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홍콩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점이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일단은 홍콩의 살 길은 뭐였다? 홍콩 가보시면 아시면 넘치는 건 돈이고 부족한 건 땅이죠. 도시가 3D입니다. 빈칸이 없어요. 막 그냥 걷다 보면 3층이 돼 있고 걷다 보면 다시 1층이고 막 그래요. 빈칸이 없어. 땅이 제일 비싸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하나가 3억이라고. 좀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살기도 힘든 동네입니다. 거기는. 예. 그런데 홍콩은 그 좁은 데서 오로지 이 머리 가지고 노트북하고 머리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금융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융을 선택하려면 제일 핵심이 뭐겠습니까? 달러랑 연동이 돼야 되고 달러랑 딱 1대1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럼 달러랑 팩을 한다는 거는 자국 내 상황을 무시하고 금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들끓는데도 미국이 저금리면 자기도 저금리예요. 부동산이 20억, 30억 터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깨지면 홍콩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국 개판 5분 전이라도 미국의 금리 올리면 따라 올려야 돼. 근데 이 숙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절대 살찌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가벼워야 미국에 가는데도 탁탁 따라붙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빚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빚이 많으면 안 돼. 이게 미국이 2008년부터 돈을 엄청 뿌렸죠. 그럼 홍콩도 똑같이 저금리였을 거 아니야. 초저금리. 그러면 홍콩의 부동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홍콩은 지금 저금리를 안 해도 되는데 미국 때문에 저금리를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부자 많은 홍콩에서 그러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대출 받아가 집이나 사야겠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홍콩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집값을 못 따라잡아서. 그래서 대만도 오릅니다. 대만은 사실 홍콩 사람들이 살만하거든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이니까 강북도 오르고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다 대출받아 사잖아요. 저금리니까. 현금으로 살 것 같으면 고금리든 저금리든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우리보다 더 끝내줍니다. 빚이 많죠? 자, 이럴 때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지는 거죠. 부동산은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매수자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나타나지 않거나 줄어들어 버리면 부동산에 얼어붙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미국 금리 처음 오를 때 우리 집값 무너진다고 얼마나 인터넷에서 말이 많았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 이제 안개가 끼는 겁니다. 왜? 미국은 웃자든도 금리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홍콩은 그 사이에 살이 너무 쪘어. 못 헥헥거리는 거야. 못 따라가는 거야 이제. 예. 그런데 미국이 그래 홍콩을 한번 손을 봐주면 금리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얘들이 그냥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홍콩이 주저앉으면 중국에서 외화 조달이 안 됩니다. 외화 창고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콩을 내줬지만 지금 홍콩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의 배꼽이 돼버렸어.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홍콩은 이걸 버릴 수가 없어. 빨리 돈 벌어서 갚아야 돼 이거. 빨리 팔을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 가계부채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갚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을 포기하면 중국은 돈은 안 나가도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물론 뭐 경상수지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토를 여는 수밖에 없죠. 이제 홍콩 개구멍이 막혀버리면 이제 정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개구멍 말고 이제 정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문을 열면은 이게 중국은 이제 자본시장 차단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외국 나와가지고 막 명품 사재로 가는 거 다 카드 깡이라고 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건데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첫 번째, 모두 가질 수 없는 세계 중에 중국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기했다고 했죠. 대신에 환율과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돈을 막아놨으니까, 칸막이가 있으니까 여기 수위가 낮아져도 여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바로 망하겠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우리나라 본도 못 나가 이러면 이제 다 난리 날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러면서 가능했던 게 홍콩이라는 개구멍이 있었다.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왜? 덩치에 비해서 개구멍이 좁아진 거지. 그래서 중국도 미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성강퉁, 후강퉁, 뭐 이렇게 팔짝팔짝 열었다가 문제세금 닫았다가, 열었다가 문제세금 닫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원하는 미국이 홍콩 엿먹이를 할 거라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겼고,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거는 뭐 클린턴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클린턴 행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여자 클린턴이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중국하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강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수입도 늘리고 막 그냥 좋게 이렇게 했는데 어이없게 트럼프가 된 거죠. 미국도 당황스럽고 힐러리는 더 당황스러운 거지. 다 해놨는데 이제 머리만 올리면 되는데 거기서 머리가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강대국끼리는 뭐 돈도 돈이지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미국이 그 국제 통화라는 게요, 사실 달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건 국제 통화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엔화, 파운드, 유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압도적으로 달러가 입지가 크냐? 단순히 미국이 큰 나라니까. 근데 지금 중국 GDP가 미국의 60몇 프로까지 따라왔는데 위안화는 밖에 나가면 쓰레기인데 왜 달러만 이렇게, 그럼 반전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엔화도 다 막아주는데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결제할 게 있어요. 달러로 $10,000 결제할 게 있는데 깜빡하고 내가 환전 안 해놨는데 엔화 있는데 이거 가져갈래? 하면 다 가져갑니다. 가서 바꾸면 그만이니까. 근데 위안화 가져갈래? 하면 뭔 개소리야, 달러로 주세요. 그게 국제통화와 동네통화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본은 지금 중국보다도 GDP가 작은데 국제통화 대접을 받는데 위안화는 왜 이러냐? 뭐 일단 중국이 믿음이 안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약속이잖아요. 신용화폐는 다 약속이잖아.
근데 100달러가 있으면 이게 예전처럼 금 보관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미국 그 은행에 가면 이걸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게 모종의 약속이잖아요. 믿음이잖아. 근데 믿음을 주려고 하면 미국 돈을 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 개인 파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빚져가지고 회생 파산할 때 절대 안 빼주는 게 있죠. 국세. 네. 국세 안 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터져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국세잖아요. 나라 돈 못 떼먹습니다. 나라 돈 받아먹긴 힘들어도 떼먹긴 정말 힘들어요.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 특수활동비나 받으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돈은 감히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 한 230개국 정도가 있는데 미군이 가 있는 나라가 180개국 정도 됩니다. 군대가 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깨들이 와 있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떼먹어?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얘 시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군들이 왜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전 세계에 깔려 있겠어요? 알고 보면 다 돈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 돈을 떼먹으면 저 때려 죽인다는데 참 미국 돈이 제일 안전하겠네. 그죠? 나도 뭔가 돈을 받으려면 유로군은 어디 가 있다. 주한 유로군이라고 들어봐요. 주독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독일 군대 어디 가 있어? 없잖아. 캐나다군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피곤한 게 뭡니까? 계약서 없고 증빙 안 되는 부채 받는 거. 담보는 당연히 없고. 그 사람 배째면 어떻게 할까? 민사 걸어도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담보 없는 채권 확보하는 거요. 졸라게 힘듭니다, 그거.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배째면 그냥 배째 이러면 되는데 미국 애들은 그냥 군대가 뒤에 있으니까 감히 그 소리를 못하고 제가 빌려서 갚을게요 라고 빌리면 어디서 빌립니까? IMF에 빌리죠. 못 떼먹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배째치면 말이 배째인 거지 IMF한테 빌려가지고 갚은 거잖아. IMF가 미국 건데 뭐. IMF가 결정하면 돈은 누가 집행해요? 월드뱅크가 집행하죠. 월드뱅크 지분 50% 이상 미국 겁니다. 아니 그 15% 넘어가면 독립행사권이 있는데 15% 넘어가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IMF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미국 겁니다. 법이 웃겨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어딜 가나 신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지고 보면 군사력이에요. 왜? 중국도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에 다 군사들이 가 있고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면 중국 돈도 그냥 써볼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중국군이 어디 가 있는 게 뭐 없으니까 지금의 달러에 비해서 좀 약한데 그래서 중국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이제는 전쟁 시뮬레이션이에요. 진짜 붙어봐야 한다. 뭐 이런 거는 그런 말 있죠. 제가 제일 전쟁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쟁 중인데 소대장이 이런 얘기하면 당장 탈영하시길 바랍니다. 뭐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그건 축구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축구는 실력 차는 있지만 똑같이 11명씩 주심도 있고 똑같은 룰에서 뛰는 거잖아요. 전쟁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유리한 사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지.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에요. 전쟁에서는 공격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딱 보면 나오잖아. 자, 일단 핵무기는 빼야 돼. 핵무기는 그냥 다 죽자니까 일단 빼놓고. 자, 그러면 실제 전쟁이 국지적으로도 일어났을 때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고 저게 되고 계산을 또 들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 전략이거든. 핵심 전략. 뭐 보병이 몇 명이고 이건 나중 문제고 핵심 전략. 그래서 뭐 미군이나 이런 것들도 철진한 전투기만 수출을 하잖아요. 왜 지금 뭐 그 덩케르크도 아니고 보고 쏘는 전투기가 어디 있겠어? 레이더에 먼저 잡히면 죽는 거잖아. 그잖아요. 보고 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 워게임이란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의 최고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면 이제 또 어깨에 힘 팍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중국도 이제 욕심 많이 나는지 F-35로 뺏겨가지고 짝퉁을 하나 만들더니 얼마 전에는 또 뭘 하느냐면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미국의 군사력 하면은 화면에 딱 띄우는 게
F-35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미군 뭐 아파치 이런 건 아닐 거. 뭐겠습니까? 미 군사력의 상징 항공모함 전단이잖아요. 항공모함 그 위에 갑판만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몰라서 하신 얘기고, 갑판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혼자 안 다니죠. 이지스함을 2대 달고 다닙니다. 이지스함 한 대 없는 나라도 천지예요. 우리 뭐 무슨 장보고 하는데 그걸 항공모함에 넣으면 항공모함 있고 옆에 칸에 가요. 바로 옆에도 못 가. 준 이지스지, 준 이지스. 또 이지스가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방패가 이지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떠 있어가지고, 저기 항공모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기에서 뭐 미사일 쏘잖아요. 한 70발 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동시에 다 요격이 가능합니다. 안 뚫려. 그러니까 얘가 떠 있는 게, 그래서 김정은도 그렇고 뭐 얘가 한반도나 남중국해에 가 있는 게 엄청 작아요. 왜? 전쟁하면 이걸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 전투기를 다 띄워도 얘 방패를 못 뚫는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도 그래, 항공모함을 우리도 만들어봐야겠다. 아직은 좀 떨어지죠. 처음에 항공모함이 이렇게 생겼잖아. 항공모함이 생각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전투기가 뜨기에는 되게 작아요. 공항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가 날아가면 다 꼬꾸라져요. 그래서 밑에서 자꾸 당겨줘야 됩니다. 영화 보셨죠? 뭐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슉 지나가면 뒤에 하얀 연기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끈으로 당겨주는 거야. 전투기가 이렇게 확 던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만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요거 던져주는 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가 추락을 안 하려면 이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던지면 이 정도만 되잖아요. 이 정도의 전투기를 또 실을 수가 있죠. 이 대신에 같은 항공모함에 2배로 실을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국에서는 당시만 해도 여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자꾸 꼬꾸라져. 뭐 다이빙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휘어있으니까 착륙이 안 돼. 착륙은 땅으로 해야 돼요. 저게 항공모함이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주도하는 것들은 1년에 한 척씩 만들자.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10척 정도 있거든요. 전단이 10전단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개 전단이 맘먹고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쓰는 돈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에 맘먹어요. 그리고 미 해군 7군 사령부, 그러니까 태평양 전단이죠. 걔가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전투력 세계 7위 안에 듭니다. 단독으로 걔 하나만 했을 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상징이고, 얘네들은 항공모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는 공해가 있잖아요. 최고의 탱크가 있다. 시저 탱크가 있다. 미국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바다는 공해가 있으니까 바다에 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항공모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남중국해고 막 이런데 최고 꺼림칙한 게, 지금 위쪽도 위쪽이지만 이런데 자꾸 공해상으로 미 전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집 앞에 짱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기분 나쁘잖아. 얘를 좀 쫓아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중국 옆에 밑에 좀 튀어나온 애들 있죠. 인도라고. 인도는 원래 중립국가입니다. 인도가 어디 전쟁하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인도 하면 일단 간디의 나라니까 전쟁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물론 파키스탄하고 더럽게 사이 안 좋지만요. 근데 인도하고 요즘 중국 사이가 더럽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건국 최초로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립한 이후로 어떤 나라랑 동맹을 처음 맺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게 그게 일본, 호주, 미국, 일본이에요. 인도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게 중국의 밑바닥이에요. 위쪽은 한미일이죠. 아니, 한일미죠. 아래쪽은 다이아몬드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일단은 앞바다를 다 막아놓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인도까지 우리를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저 항공모함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형님. 이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을 어떻게 무력화하겠냐. 일단 이지스가 MD라고 하죠. 미사일을 워낙 잘 막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이 있고, 이렇게 날라오면 그냥 보란 듯이 요격을 하니까 생각을 바꾸자. 우주로 써가지고 직사각으로 내려오면 막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ICBM이 나와요. ICBM. 대륙간 탄도. 그러니까 북한은 대륙간 탄도로 서부를 때리겠다 이거지만 중국은 본토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때리기 위해서 한참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거지. 왜? 각도에 따라서 요격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둥펑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둥펑. 그게 이제 바닷가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국이 열받은 거죠. 아니 저것들이 저런 식으로 요걸 어떻게 하냐. 가만 고민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요렇게 내려올 때는 그 요격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기권에서. 이 돌 때는 속도도 떨어지고 각도가 옆으로 눕잖아요. 요때는 요격이 쉽다는 겁니다. 요때. 이걸 터미널 모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끝났다. 종말 모드.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요걸 잡는 게 사드입니다. 사드의 터미널 모드가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사드한테 극렬히 반대했던 게 둥펑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둥펑을 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드가 이걸 봐요. 돌기 시작할 때 미국 항모 전단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턴할 때 이렇게 배를 내놨을 때 요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둥펑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펑이 된 거지. 중국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사드가 우리나라 정부가 말을 잘 들어가 갖다 놓은 거지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사드가 있어요. 이게 한국 거 빼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땅에다 꽂아놓으면 더 편하니까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빼도 바다에는 띄워놓습니다. 그 뭐 해양 시추수함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원래 사드는 땅에 쓰는 거 바다에 쓰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국한테 가가지고 막 되게 친한 척을 하니까 이제 협박을 했더니 제가 본분 읽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사드 하나 갖다 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또 다른 뭔가를 또 개발해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성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150km를 넘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20km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50km의 야구공을 던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00km 달리는 차에서 던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둥펑은 이렇게 가니까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초음속 전투기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극초음속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마하 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요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때가 또 시기적으로 지랄 같은 게 이때 그 트럼프가 처음에 무역 전쟁 해가지고 GT 같은 거 뭐 그냥 미국에서 영어 못하게 해가지고 막 했다가 갑자기 또 풀어줬죠. 뭐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의 갑자기 무역 전쟁이 거의 풀려가고 뭐 베이징을 갔다가 뉴욕을 왔다가 뭐 협상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의가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쇼하고 넘어간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2차가 끝날 때부터 분위기가 좀 싸해지더니 2차 때 그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게 미국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2차 중국 애들이 와 있을 때 미국의 미 육군, 해군, 공군 별 4개짜리를 불러가지고 이 극소음가 우리가 막을 수 있냐 알아봐라 했는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중국 애들 돌아갔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의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국방부로 보고 올라온 게 답이 없음. 현재는 요격 불가 나온 거예요.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500달러 그냥 싹 때리고 말겠다. 이렇게 엎어버린 거고, 3차는 그냥 끝났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7월 6일 날, 이미 지났지만 7월 6일 날 340억 달러, 플러스 160억 달러를 때리겠다고 한 8일 전에, 이때까지 협상단은 원래 무역과 관련됐기 때문에 미국 대표단은 누가 가야 돼요? 상무장관이 가야 돼요. 윌버로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단은 지금까지 문우신 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인 거죠.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무역 불균형에서 경상수지를 줄이는 게 목표였다면 윌버로스를 보내겠지. 무역 담당이니까. 그런데 자본시장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달러라는 마약을 이제 입에 털어넣고 싶으니까, 그래서 재무장관이 가는 거잖아요. 1차, 2차 때 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적인 이야기로 확 바뀌었죠. 미국의 이지수가 뚫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을 누가 만난지 아십니까? 7월 6일 일주일 정도, 8일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갑니다.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미국 안보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분위기가 되게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은 조상께서 물려주신 영토는 단 한 평도, 그러니까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중국해 포기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게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조상부터 물려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공손 지은 거지만. 그래서 시진핑이 딱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올해는 1인치도 포기 못한다 라고 했더니, 매티스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개잖아요. 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근데 트럼프처럼 미쳤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전쟁을 하면 끝까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티스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동맹국가는 잘 지내겠지만 맞서야 될 나라하고는 단호히 맞서겠다. 한마디로 뭐 둘이 거의 주먹질 맞아서 싸운 거나 다름없어요.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 시진핑이 시진핑으로 열받았고, 이것들이 싸우자는 건가? 매티스는 이제 저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7월 6일 날 일단 시행됐고, 중국이 꼼짝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일단은 언론 플레이 해야 되니까 2천억 달러를 콜을 했는데, 아직은 전면전 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 트럼프는 공약이 중국 과세 45%였어, 45%. 그냥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 다 45% 때리겠다고 했다가,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다시 무역전쟁 이슈가 올해 들어서 나오면서 25%,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대한 25%, 일단 이것도 반전 이상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500억에 25%를 했으면 남은 500억에도 25% 이런 식으로 500씩 쌓아도 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양은 2천으로 4배로 튀운 다음에 25로 10으로 줄이냐는 거지. 그러면은 25로 똑같이 했으면 80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800억 하면 약해 보이잖아. 그리고 중국이 1,400억 정도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왜 돈가스 집에서 왕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계속 두 줄을 펴는 거야. 세율을 낮추고 범위만 넓힌 거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채소까지 가요. 왜 그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수입을 못하면 난리 나는 히토류, 반도체 거기까지도 들어갔어요. 탈 양을 늘리기 위해서 털어 넣었다는 거지. 그리고 2달의 시간을 줬어요. 이제는 이거 갖고 얘기하자. 중국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지, 실전 배치 안 했잖아. 실전 배치하면 죽일 거야. 대신에 너희는 이걸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인도까지 동맹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란 옥죄고 있죠. 뒤에 이스라엘 있지. 중국이 등만 빼고 다 앞이 가려져 있어요. 이제는 다리였던 인도까지 막혔습니다. 중국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미국 언론에서는 쌩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출발부터 뭐가 문제예요?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 이거잖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입했다라고 해서,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이건 사실이고 개입은 했는데, 그 개입이
판도를 바꿀 정도의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활동이었냐 이걸 조사하자 이거였거든요. 개입 안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푸틴 나와가지고 우린 개입한 적 없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역시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것 아니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러시아 말을 믿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역자 아닌가? 반역이잖아 반역. 그날 헬싱키에서 만나기로 한 날에 트럼프가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 해 동안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탓에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한 거죠. 왜 최근 서구 진영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틀어진 건 크림반도 때문이거든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거를 했잖아. 그리고 유럽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련입니다. 러시아 포비아가 장난 아니거든요. 왜 근데 나토가 뭐 아직까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러시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뭐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 푸틴 이런 거 보면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그렇잖아. 심심한 사람 중이고 심지어 월드컵에 자기 혼자 우산 쓰고 있는 양반이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자기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박근혜도 그때 왜 비 올 때 혼자 써가지고 사진 돌아다녔는데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만 보면 그건데 거꾸로 얘기한 거죠. 미국이 바보 같았다는 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막 칭찬이나 칭찬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앤더슨 쿠퍼라고 하실 거예요. 그 CNN 대표 앵커 중에 얼마 전에 커밍아웃도 했고 그 양반이 헬싱키에서 그 현지 보도를 하면서 딱 트럼프랑 둘이서 이제 한마디 하고 나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치욕적인 장면을 보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그래 CNN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워낙 트럼프로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팍스뉴스까지도 뭐라고 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팍스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잘못된 거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나 많은 문제를 얽혀 있는 나라의 대표를 만나놓고는 기본적인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빨아준다고 정신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트럼프는 최악의 팍스뉴스까지 깐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언론에 뭐라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책 잡혔구나. 약점이 있구나. 약점이 있죠. 약점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푸틴이 한번 불러가지고 예전에 국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친했잖아요. 러시아한테 훈장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가가지고 술 한번 거하게 얻어마신 적이 있어요. 그 모스크바 룸사롱 이런 데서. 근데 푸틴이 어떤 사람이면 찍어놨을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간에 트럼프는 약점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 약점에 녹취록이라든지 비디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개입했다고 말해버린다고 미국에서 푸틴 잡아가겠습니까? 야 트럼프야 내가 널 만들어줬잖니 라고 하면 트럼프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약점 잡혀서 저러는 거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지금 유럽을 자극하냐는 거죠. 제가 의심하는 거는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푸틴 빨아줄 건 다 예상을 했어요. 크림반도 인정이란 말을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럽에서 한 게 더 웃겨요. 일단 영국에 가서 뭘 했습니까? 영국에 갔는데 영국 로열 패밀리들은 아무도 트럼프 만나기 싫다고 안 나왔잖아. 그 여왕만 만났어요. 또 나이 9순이 다 된 여왕 만났는데 또 여왕도 기다리게 만들고 여왕 앞에서 혼자 걸어다니다가 싸가지 없다고 욕먹었죠. 근데 아무튼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메이 총리 보고 무슨 얼어 죽을 소프트 브렉시트냐 그냥 다 때려치고 나와라 하드 브렉시트 해라. 존슨이야말로 최고의 총리감이다. 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 깝깝한 거죠. 왜 존슨이나 이런 애들이 하드 브렉시트를 하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서 다 사임을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4명이 사임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메이 총리는 어떻게든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서류상 이혼만 하자 이거죠. 똑같이 살면서.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데 협상을 모른다는 거야. EU 입장에서는 지금 메이가 그걸 원한다는 이유가 훤히 알고 있잖아. 들어줄 것 같아요. 야,
나가려면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들어오든지 해야지. 어설프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난 안 해. 그러면 메이가 속이 타요? 이유가 속이 타요? 메이가 속이 타지.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이유가 긴장을 하고 좀 얘기를 하려면 닥치고 그냥 나와버리겠다고 해야 무슨 얘기가 통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트럼프를 하면 그렇잖아. 그 옆에서 훈장질 하는 거야. 이 등신 같은 거는. 그냥 나간다 그래. 그리고 네가 못하겠으면 이렇게 존슨인가 걔를 총리로 세워 그냥 한 거죠. 근데 그걸 메르켈이 듣고 메르켈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서로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 찍으러 나올 때 서로 인상을 써요.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서로. 왜? 지금 메르켈 입장에서는 영국 브렉시트가 실패로 끝나야 되죠. 영국이 잘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가거나 뭐 해버리면 유로존이 깨질 수 있잖아요. 유로존 깨지면 최고 손해가 누구야? 독일이지. 네.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훈장질 한다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리고 단체로 만난 거 외에 따로 만난 거 딱 2명 만나. 메이 만나고요. 이탈리아 만나고. 이게 뭐겠습니까? 유로존에서 튀어나갔거나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왜 거기 있어? 그냥 나와. 라고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메르켈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트럼프가. 미치는 거지. 그 메르켈은 대놓고 또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뭐 인상만 쓰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EU 집행부에서 이름이 도널드 뭐 아무개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보고 늘 도널드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뭐 자기가 돌아다니니까 넌 이제 꺼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서도 뭐 동맹국이 누군지 잘 생각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럽을 긁을 대로 긁은 상황에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지도자 짱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야매 도는 거지. 유럽 입장에서는 야매 도는 건데요. 왜 이렇게 무리를 둘까? 트럼프가 진짜 자기 개인적 약점일까?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더 있다고.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중국을 완전하게 포위할 수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그 트럼프가 러시아를 푸틴을 만나겠다고 결심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성공했다는 그 극초음파 SLDM 있잖아요. 우리도 성공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둘이 연합하면 안 되니까 한 놈을 손을 잡아서 한 놈을 조지자. 유럽은 어차피 중국하고 뭘 하기 힘들 테니 일단 러시아를 잡아서 완전 포위를 하자. 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미국은 늘 그래왔거든요. 네. 소련 붕괴시킬 때 중국하고 손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산화 진영 막기 위해서 일본을 전쟁하다가 다시 살려줬죠. 러시아라고 뭐 꼭 그러지 말란 법은 뭐 언제는 뭐 러시아는 예쁘고 일본은 안 예뻐서 그랬나?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은 딱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나라의 GDP를 한 40~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을 봐요. 그러니까 소련이 한 44% 넘어갈 때부터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 작전 들어갔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작전 들어간 건 40% 넘어갈 때였는데 이제 버블이 끼면 한 70% 넘어가기도 했죠, GDP가. 근데 지금 중국이 68%인데요. 중국은 좀 먼저 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중국이 40%를 넘어갈 때가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이라서 일단은 중국까지 신경을 못 썼고,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이 하는 짓이 좀 귀여웠어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로 돈은 푸는데 수요가 장기 침체로 확 굳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나서가지고 그걸 흡수했잖아.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미운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도 그 덕분에 2008년에 뭐 반토막이 났어도 2009년 어땠어요? 차화정인이 뭐니 해가 주가 날라갔잖아요. 떨어지는 속도만큼 빨리 올라왔다니까. 왜? 중국이 지르는데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어줬거든. 왜? 너라도 좀 질러라. 지금 지를 수 있는 게 나도 못해, 유럽도 못해, 니밖에 없는데 니가 좀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커졌죠. 생각보다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좋게 넘어갈까 하다가 트럼프가 나오면서 뭔가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는 선거하려고 하는 거고. 11월에 선거를 지면요,
트럼프가 선거 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4월 달에 재선 나갈지 안 나갈지 내년 4월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11월에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하원, 상원 싹쓸이죠. 둘 다 이겨버리는데. 근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왜? 보궐선거에서 다 졌잖아요. 그냥 지지도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블라인드가 됐는데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역전했고 뭐 이런 일이 한 3-4번 일어나니까 이대로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트럼프가 좀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의 무리수를 보수 진영이 읽고 트럼프를 이용하는 걸 수 있다. 어쨌든 중국을 손을 봐야 된다는 미국의 보수 진영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트럼프하고 결은 달라요. 트럼프는 원래 비주류였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성향을 이왕 이렇게 된 걸 이용하는 거 아닐까? 왜? 박근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보수 집권 뭐 이런 걸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은 늘 그렇게 2인자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냐면은 중국 하면은 이렇게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2위가 올라오면 나머지 애들하고 손잡고 얘를 압박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죠. 소련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냐면 이의제입니다. 이의제. 중국은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유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반미 연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럽도 중국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그건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중국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던졌을 때는 지금 중국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도 보복하겠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얘기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국의 플랜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 돼서 임박해서 막판에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유럽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래서 시진핑이 아예 워드를 뭐라고 했냐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소련 조질 때보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나은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때는 미국이 세계의 소비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 딱 때려버리면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테도 많이 팔지만 유럽에도 많이 팔아요. 그러면 야 미국이 저렇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 유럽도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꼬셔봤는데 일단은 유럽도 아니 너희들 맨날 뭐 훔쳐가고 이렇게 기술 뺏겨가고 이러니까 우리 맨날 유럽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품도 많은데 명품 짝퉁 다 중국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 너희들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수출이 되려면 솔직히 가방 팔아가지고는 파급 효과가 별로 안 돼요. 아무리 명품 가방 비싸게 팔아봐야 그 몇 명 소수가 돈 버는 거지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차가 최고거든요. 클러스터가 크니까. 근데 유럽의 차들은 독일 차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몇 개는 괜찮지만 뭐 르노나 푸조 뭐 이런 애들은 뭐 프리미엄이 별로 없잖아요. 완전 슈퍼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차가 우리한테 오는 건 5%인데 우리가 중국에 팔면 25%. 아니 그럼 돈 있는 애들은 아싸리 독일 것만 사버리고. 그러니까 푸조나 르노나 이게 오히려 유럽에서는 좀 오히려 시장이 더 큰 애들이 중국에서 조금 못 쓴다는 거죠. 이게 세금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면 WTO의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은 차를 못 만드니까 똑같이 5% 하지 말고 얘는 20% 얘는 5% 이렇게 이건데 유럽에서 야 이거는 좀 바꿔야 돼. 근데 지금 규정상 최혜국이 선정되면 그걸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야 우리랑 좀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개혁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중국이 바로 받았어요. 오케이 만들자. 그러고 나서 유럽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지적 재산권, 미국한테 직접 못하고 시진핑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쪽팔리니까. 리커창에 나와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해서 파산하게 만들겠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유럽한테는, 그러니까 일단 유럽한테 먼저 숙이는 겁니다. 미국한테 바로 숙이기에는 자존심 때문에 안 되겠고, 일단 유럽한테, 그래. 내가 대인 배상 다 받아줄게. 이게 문제야. 그래 고쳐줄게. 이거 훔쳐간다고 훔친 놈 조져줄게.
이렇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쁜 게임 아닌데? 야 이거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데 미국이 뭔 개소리야 중국을 압박을 해 하면 이의제가 되는 거죠. 유럽하고 미국하고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유럽 말은 들어주고 미국한테는 말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극하면 더 달리셔야 되니까 반응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유럽하고 쿵짝쿵짝. 유럽에서는 미국한테 가가지고 야 그냥 이 정도면 받아주자. 괜찮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빠지고 EU와 미국의 대립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중국의 이의제시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6일 날 중간선거 있어요. 자, 트럼프도 2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9월 달에 관세. 그럼 9월 때까지 중국은 입장하고 가만히 있다가 10월 달 돼가지고 갑자기 난리를 치면 트럼프가 갑자기 꺼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1대1로 있는데 그냥 서로 적당히 주고만 받다가 종료 5분 전에 골키퍼까지 다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지금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관세는 안 되잖아요. 왜? 수출 규모가 서로 달라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처럼 관세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당해봐서 알잖아. 우리 사드 때문에 고생할 때 중국이 관세 때렸어요? 아니죠. 중국은 보복 없다 그랬잖아. 근데 현장에 나면 보복 존나 많고 유치하게 했잖아요. 여행기 못 가게 하고 뭐 한국 마트 이상하게 중국에는 소방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지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2층 건물이잖아요. 그 방이 있으면 방마다 다 따로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이 피라미드가 돼야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어요. 왠지 아십니까? 언제든 조지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딱 어떤 회사가 봐놨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거기 시청에서 환경과나 소방과에서 나와가지고 야 나 소방법 위반했네. 영업정지. 생산 중단. 이거 개정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조져버릴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아이폰도 대만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별로 남는 거 없거든요. 거기는 열심히 조립만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걸 포기하고 생산을 그냥 못하게 막아버리면 누가 손해겠어요? 미국이 손해지. 그럼 그런 것들이 막 난리가 나고 트럼프가 막 중국에 역습에 당하는 듯한 트럼프 싫어하는 언론들이 막 엄청나게 CNN 이런 데서 막 나오고 또 판매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미국의 기술주 주가들이 좀 흔들리고 시작하면 트럼프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중국의 반격 카드는 막판까지 기다리는 거. 막판까지 기다리는 거고 미국은 그 전에 적당하게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소련을 조지고 일본을 조질 때처럼 한 큐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련을 조진 거 어떻게 조졌습니까? 자, 일단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보면 중국도 EJ를 하지만 미국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너무 자주 있던 게 북한이 90 몇 년도에 처음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막 많이 놀라웠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자유진영 냉전 시절에 가장 큰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냐면 저는 1949년 8월 20 며칠이었으면 그때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49년이면 실제 원폭이 있은 지 4년밖에 안 되는 시기에 그 중에 가장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에 맞먹는 소련도 핵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핵전쟁의 위기가 될 것이고 당시 지도에 보면 다 빨갛습니다. 그냥 그때는 공산진영이 엄청 확장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핵실험을 성공하고 몇 주 후에 더 골 때리는 뉴스가 나와요. 마오쩌둥이 중국을 접수합니다.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와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절체절명입니다. 겨우 전쟁에서 이겨놨더니 소련은 핵무기를 가졌고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베트남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 도미노 이론이니 뭐니 하면서 중국 넘어가는 거 봐라. 또 한국도 바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충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소련 저거를 이제 조져야 되겠다. 당장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테니 적당히 봐가면서 얘들은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연방을 해체시키자. 그 색깔을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서 불과 십몇 년 전까지 치고받고 싸웠던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또 한 원인을 제공했던 중국을 열어주잖아요. 한국 전쟁 때 중국 아니었으면 압록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적국이었는데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 이 중국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진영하고 싸울 때는 둘이 한 편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처음에는 이게 이론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거하고 레닌이랑 좀 달라가지고 서로 자기가 전통이라고 좀 싸우는 게 좀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북한하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한때 중국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같이 뭉치지만 둘 원래 사이 안 좋다. 그거를 간파한 거죠. 자, 소련이 핵무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중국이 공산당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양성일탄이니 뭐니 하면서 중국도 핵무장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등에 땀이 나는 거죠. 이 둘을 동시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막으면 둘이 힘을 합쳐버리니까. 그럼 진짜 핵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요? 둘을 갈라야. 뭐 어찌 보면 이것도 이의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핑퐁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예. 그리고 왜 하필 그때냐? 라고 하면 닉슨 쇼크가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갔고 그게 결과적으로 소련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소련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거대한 주유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기름값 올려가지고 떼돈 버니까 그냥 주변에 주요 신흥국들한테 막 차관 주면서 그때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데 남미 쪽이나 이런 데다가 다 쿠바나 이런 데 차관 줘가지고 신흥국들이 웬만하면 다 소련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누구냐 레이건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 잡으면 이제 소련을 조질 때가 됐구나. 왜? 소련이 기름값 때문에 그 돈 많으니까 동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어. 그때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까지 다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일단 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죠. 근데 금리 인상을 했는데 바로 달러 강세가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갑자기 재정 정책을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와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설명드린 게 금리를 올리면 순간적으로 달러 강세가 오지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모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러시아가 기름 팔잖아요. 기름은 원자재죠. 달러 강해지면 원자재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는 닉슨 쇼크, 즉 금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돈을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묵인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킹스턴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달러의 위상이 그대로 있어. 금태환 시절하고 똑같아.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 게 그래서 고금리, 재정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끌어올까봐 에어컨 트는 거잖아요. 쿨링 다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정책은 불을 떼는 거예요. 부양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니까. 근데 이 두 개는 굉장히 모순되는 건데 이 모순되는 거를 섞어보면 달러 강세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다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운이 발생했는지 그때 북해 브렌트유가 발견해 86년도에 공급 충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소련이 더 이상 돈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주요 동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원이 거의 끊기기 시작합니다. 지원이 거의 끊기고
그러면 그 돈 받아 버티던 뭐 그때 뭐 폴란드 뭐 북한 이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달러는 또 빌려와 가지고 또 산업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돈은 안 들어오고 빌려온 달러는 점점 강해지니까 이머징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멕시코보다 대표적인 게 남미죠. 그 아르헨티나가 한때 잘 살았다는 게 그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19개 남미 국가 중에 18개의 국가가 배를 짭니다. 아우, 돈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이 뭐 원조는 얼어 죽을,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라고 됐는데, 그때 TV에 켜면은 막 늘 아폴로가 날아다녀요. 달에 착륙하고 막. 그리고 뭐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핵무기를 계속 만듭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안 그래도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예금 처리, 호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왔을 때, 야, 이놈의 군비 경쟁하다가 그나마 없는 돈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가 나오잖아. 너희들은 알아서 먹고 살고 우리는 군비를 줄이자. 군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하고 손을 잘 지내야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때 아버지 부시를 만나가지고 몰타헤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 망하지. 왜? 대결 구도가 돼야 뭔가 지켜지는데 둘이 친해졌는데 돈은 없어. 에라이 그냥 망하는 거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소련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날아갔고요. 일본은 간단했어요. 일본은 뭐 핵무기도 없고, 핵무기가 없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세계 경제 변수가 뭐 미국, 일본, 뭐 서독, 뭐 이 정도 몇 개 안 됐어. 지금처럼 이머징이나 중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오케이 하면 일본이 거절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워낙 잘 나가서,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서 일본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소련은 이제 복합적으로 간 건데, 이거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949년에, 지금 미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 이때 못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정은이 핵실험할 때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때 생각나거든. 소비에트 연방이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폭발력이 있는 무기는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잖아요. 짜르탄. 그거잖아요. 수소탄. 이런 건데. 그리고 중국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프랑스가 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쟁에다가 돈만 깨먹고, 뭐 여러 가지 헛짓거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리고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지금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지금 웬만한 나라들이 서구의 유럽은 아직 잿더미고 온전한 건 미국밖에 없는데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싹쓸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일본을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4, 5년을 때려 부셨다가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왜? 한반도는 뭐 지금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대륙에 갖다 놓으면은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다 넘어갈 것 같으니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죠. 섬이잖아요. 그리고 점령국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강한 자들한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복구했냐. 보통 일본이 뭐 2차 대전 때 다 지고 나서 또 80년대 때도 7, 80년대 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거에 대해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 근면성실해서 그러면 우린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또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일본이 잿더미가 되지 않았어요. 태평양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점령한 곳에서 했지 일본 본토에서 별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물론 도쿄에 대공습이 있었고 그래서 불만이 났죠. 뭐 주택가족 탄 거고 그리고 원폭이 2개가 있었는데 그는 시가지 2개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저기 동일본
왜 우리 예전에 2011년에 동일본 지진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일본의 생산 기지는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전쟁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토가 온전했습니다. 물론 전쟁 고화도 많고 막 남자들 많이 죽었지만 독일처럼 뭐 그냥 동네가 그냥 다 가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평화법을 하고 이제 그 미국이 사실상 통치를 할 때 일단은 다 전범 기업들 뭐 미쯔비시, 니콘, 캐논 뭐 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어쨌든 부실화됐을 거 아닙니까? 전쟁이 지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파괴가 되고. 근데 이거를 미국이 채권을 100% 인정을 해줘요. 원래 회사가 힘들어지고 하면 10,000원짜리 채권을 한 5,000원에 할인해서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 군정이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여기 갖고 오면 돈 줄게. 뭐겠어요? 양적 완화죠. 휴지 쪼가리를 담보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갑자기 돈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건설을 시작해요.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그 전쟁 효율증이 크고 축적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율을 어떻게 해서 일본이 잿더미가 됐다는 가정하에 1달러에 330엔원을 인정해 줍니다. 이걸 고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환율 3,000원에 해놓고 그냥 수출해. 수출 완전 잘 되죠. 일본은 사실 15세기 때도 무역을 했다고 그랬고 2차 대전 하기 전에 항공모함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초저환율에 노출되니까 수출 대마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일본을 미국이 살려준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굳이 미국은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이 미친 원숭이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걸 살려주겠어요? 아시아의 패권은 완전 잃게 될까봐 미국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 중국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아시아에 거점 하나 있어야 되죠. 필리핀 괌은 그냥 말 그대로의 섬이고 그래도 좀 큰 섬이 필요하다. 그게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일본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한국 전쟁이 터지죠. 수요가 폭발하죠. 준비가 됐을 때 기회를 맞이하니까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는 별거 없습니다. 뭐 정치 잘하고 못하고 뭐 별로 필요 없고요. 핵심,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핵심 국가, 주변국의 함수입니다. 그네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뜨고 어떤 나라는 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이 붕괴되고 하면서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충체육관 지어주고 했잖아. 근데 지금 필리핀은 가면 쌀국수밖에 없고 우리는 갤럭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왜 그랬을까? 필리핀 사람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하면 예전에는 왜 안 게을렀을까 그러면? 7, 80년대는 안 게을렀다가 지금 갑자기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게을러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80년대에 다들 산업화를 시작했어요. 뭐 우리도 빡세게 시작했지.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돈 빌려가지고 포항제철 만들고 막 중화학공업으로 막 밀고 나갈 때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필리핀부터 저희가 다 했는데 달러 강세가 오면 다 싸그리 박살나고 있었어. 싸그리 박살나고 있었는데 우리도 갑자기 그래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때까지 일본을 키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85년 폴라잡이잖아요. 우리는 허덕허덕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괜찮았던 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차는 수출 못했거든. 우리는 포니를 이제 뭐 작지만 수출하던 그래서 산업화가 좀 남들보다 조금 빠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폴라잡을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뭐 최저점은 333엔이지만 그때는 260엔 정도였어요. 이거를 그냥 127까지 그냥 더블 친 거잖아요. 그러면 N은 50% 정도 절상이 됐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N하고 원에는 그때 당시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바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달러 N, 달러 원을 보고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원화가 좀 절상이 됐겠지만 일본 엔화가 미친 듯 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왜?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우리가 똘똘했거든. 필리핀 이런 데들보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경쟁자들이 빠글이 망했어. 그러니까 수출을 할 만한 나라가 별로 안 남아버린 거예요. 일본은 플라자비 이후로 내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도 대단하지. 지금 최고의 자동차 기업은 도요타니까, 크기로 치면.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된 거지. 최고의 경쟁자가 엔고 때문에 좀 힘들어졌고, 우리한테는 길이 열렸고, 우리 뒤에 있던 경쟁자들은 전멸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드디어 물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삼적 호황이란 게 와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운이 정말 기화회생한 거예요. 기화회생.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말도 없겠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잘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에 대해 우리나라 물건 수입하는 데서 크게 태클 걸진 않았. 예뻐서 더 사주진 않았지만 너희들 소련하고 친하잖아. 저리가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내려놓은 거를 좀 먹고 우리 뒤에 걸 해서 우리가 80년대 때 우리도 많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벌어지는. 그 대만도 지금 우리 GDP하고 비슷한데 대만 하면 대기업이 기억이 안 나죠. MFI 이런 거 알아요? 에이서스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삼성, LG는 어디 가도 알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나. 그때부터 레벨 차이가 좀 나서 사실은 국제 정세에 코어 국가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때가 있고 물벼락을 받을 때가 있더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건데 일단 러시아도 SLD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졌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지 이래 된 거 중국도 핵보유, 소련도 핵보유 그러면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소련 조지자 이 방법을 지금 미국이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했던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트럼프도 나이 많죠. 윌버로스님은 전부 다 기본이 7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젊을 때 했던 방법대로 하고 싶겠지. 나이 들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리스크가 그겁니다. 참모들이 다 늙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젊거든요. 숙청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때 애들이 다시 올드맨들이 귀한 박근혜 대통령 때 왜 김기춘이 다시 비서실장 할 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자기 하던 대로 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플라자 합의를 해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일주일간 몰랐다니까요.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일주일간 갑자기 엔화가 20% 강해졌는데도 일본 신문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강해졌다는 보도가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뭐에 서명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만들어서 수출할 줄만 알았지 금융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냥 무조건 사인하라고 사인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신체 포기 각서인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중국은 그건 알잖아. 바보가 아니거든. 약관 하나하나까지 다 뒤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옛날 방식대로. 그래서 중국도 그냥 속절없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짱구로 굴릴 것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진하고 굉장히 자꾸 오버랩된다. 왜? 소련 조지려고 중국을 열었고. 이제 북한 왜 열어줍니까? 북한 어차피 핵무기 가졌고, 중국도 가졌고, 소련도 있어요. 그럼 들어와. 그러면 중국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북한이 미국하고 좋아진다는 건 또 중국한테 엄청난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또 러시아대로 중국을 완전히 동그랗게 둘러싸는 거죠. 미국은 원래 이렇게 포위 작전입니다. 포위 작전. 플라자 합의 때는 간단했으니까 호텔에 모아놓고 포위를 했고 소련은 하나하나 해나갔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80년대 때 했던 게 8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달러 강세를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재정 확대를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은 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펀더멘털 지표로 보면. 근데 트럼프가 하도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 뭐 법인세 인하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내년 올해 10월에 또 10%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립 서비스를 하니까 달러가 내려가고 싶어도 일단 기다려 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달러 강세가 아니고 달러 강세 분위기라고 봐야 된다. 지금 달러 강세가 아니에요. 달러 강세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피 터지는 거지. 달러가 강한 분위기라도 우리한테는 부담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뭐 12월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랑 되게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원자재였던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는데 중국은 뭐 기름을 생산하기 오래 쓰는 데니까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제 떨어뜨리면 중국이 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직접 때립니다. 당시에는 뭐 소련하고 미국하고 뭐 무역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관세 때릴 게 없었는데 이제 관세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80년대에 근데 그 무역 80년대에 소련을 잡는 게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됐죠. 초반에는 힘들었죠. 80년대 초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들었다가 84, 5년 넘어가면서 이제 폴라잡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3조 호황을 맞이하잖아요. 그걸 보면 꼭 이 세우 신세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잘만 하고 준비만 돼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우리 그 기억이 80년대 있지 않았냐. 우리가 잘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때마침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공업 산업화가 조금 더 돼 있었고 그리고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주춤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과 한국의 GDP가 확 벌어집니다. 예전을 보면 지금 보면 공산주의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북한처럼 살면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60 몇 년도만 보더라도 그때는 소련과 중국이랑 확장을 보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본주의 이제 사회주의를 더 옹호했죠. 실제로 더 잘 나갔고, 실제로 더 잘 나갔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한계가 있었는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봐버렸는데 기술 발전이라는 게 또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80년대 때도 이제 그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이 예전에 70년대 미소 냉전하고 같다고 봅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뭐 미군은 천사고 뭐 소련군은 다 악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홍콩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라는 굴욕적인 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홍콩을 뺏기면서 빌려준다는 약간 체면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표고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체면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트럼프는 체면보다 표 그리고 자기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도 트럼프가 지랄지랄을 하니까 중국이 내가 좀 들어줄게 식으로 중국이 오히려 좀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중국의 항복이 된다면 그게 뭐겠어요?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자본시장 개방. 왜 문우신을 보내겠습니까?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요 중국 공산당한테는 큰 도박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로 환율 조작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죠. 뭐 지 마음대로 돈 찍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만 버는 돈이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불균형이 온다고 싸우는 거잖아. 정상 국가라면 위안화는 어떻게 됩니까? 절상돼야지. 왜? 중국은 어딜 가나 다 흑자잖아요. 그러면 국제통화인 달러가 계속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안화가 우리도 수출 완전 잘 되면 어떻게 돼? 환율 내려가잖아. 그럼 중국은 왜 수출을 흑자 보는 거에 비해서 환율이 안 내려가? 아니, 그 위안화가 강세가 안 돼요. 조작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10년간 절상이 됐어. 그 속도도 되게 느렸지만 절상이 됐는데 2015년부터 오히려 절하가 돼. 근데 2015년부터 중국이 적자를 받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예 조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조작을 할까요?
공산당은 뭐겠습니까? 계획 경제잖아요. 네, 물론 안에서 이게 일반 민주노리 사는 거에 자본주의 모습으로 산다지만 계획 경제 해가지고 딱 하는 건데, 만약에 보통 나라처럼 자본시장을 다 열고 금융시장을 다 열어버리면 미국이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면 위안화 가지고 어떻게 좀 조작해가지고 방어도 하고 막 나름 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본시장 개방은 말은 좋지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를 고급진 표현으로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산당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봤을 땐 개방해가지고 더 큰 돈이 움직이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은 국가 위에 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산당 위에 당이 있어요. 그 재밌는 게 상하이 시장이 있고 상하이 당서기가 따로 있어요. 당서기가 힘 더 좋습니다. 우리 경찰하고 군하고 나눠져 있듯이. 물론 뭐 공안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위태로워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그래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꼭 자기 회사랑 붙여가지고 뭘 하는. 물론 기술 훔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본시장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어느 정도로 예민하면요. 우리 뭐 핑미업 하던 그 프로그램 있죠. 뭐 프로듀스 101인가? 뭐 이런 게 그 아이돌 그 투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데뷔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중국에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대륙판 핑미업을 했는데 인기가 좋았어. 시청률이 잘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됐습니다. 공산당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폐지 사유가 뭔지 아세요? 투표하잖아요. 투표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중국이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뽑는 인기 투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라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정해야지. 핑미업을 춤을 추면 당서기가 얘 예쁘네 골라서 해야지. 무슨 얼어 죽을 투표를 해가지고 고르냐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다니까. 중국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좀 이렇게 잘 알려면 이런 단편적인 게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산당이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게임이 결정될 것이다. 무역전쟁 표면적인 건 11월 이후로 일단 시즌1은 종료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뭐 승리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11월 선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성과를 내서 내년 4월에 대선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급한 일이고, 시진핑은 내년 3월에 중국 헌법을 바꿉니다. 근데 헌법을 바꿀 때 트럼프한테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면 너무 가오가 상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버텨보자. 그걸 끝내놓고 둘이가 이제 우야무야 조금 풀리지 않겠냐는 게 보통의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이제 진짜 게임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모양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체면을 구기면 안 돼. 중국은 미국도 오랑캐라고 본다니까요. 중화사상이라는 게 골 때립니다. 정말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이잖아요. 센츄럴 컨트리잖아. 남들은 그릇으로 보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체면 상하지 않게 내가 미국 오랑캐를 한테 큰 대인배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그런 모양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산당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열어준다면 내년 3월에 헌법이 좀 공산당 입맛에 맞게 단도리가 되고 시진핑이 좀 안심하게 될 때면 그때서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두 나라는 재밌습니다. 근데 일단 개방이 되고 나면 중국은 과거의 중국하고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돈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지.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장한 게 진짜 대박은 대박인 거예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중국이 열심히, 그러니까 중국의 필요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필요는 그거였습니다. 일단 소련을 견제해야 되고요.
앞으로 돈을 찍을 것인데 인플레이션 방어하기 위해서 저렴한 공산품을 세계에 공급할 만한 세계 공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공장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너무 커졌어.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시기를 놓친 게 없잖아 있어. 얘들이 좀 많이 온 거지. AI니 뭐 이런 쪽으로는 특허가 미국보다 훨씬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전처럼 금융만 취하는 걸로 끝을 낼 건가, 뭐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건데, 저는 어찌됐든 중국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열겠다고. 근데 자기가 열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 공부하라니까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해결될 거고, 우리한테는 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분명히. 80년대처럼 초반에 좀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는 보시면 아까 나왔던 윌슨 미국 28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1913년에 연준법을 서명하고 그날의 기분을 적어놨던 걸 회고록을 통해서 밝힌 게 있거든요. 요거가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한 위대한 공업 국가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공업 국가였죠. 신용 시스템으로 단단히 통제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행들한테 후달린다 이 말이죠. 이 신용 시스템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 나라의 발전과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은 완전히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 연준이나 이런 데서 통화 결정에 그냥 실제 이 사람은 공업 국가잖아요. 지금 트럼프나 오바마가 미국이라고 하면 위대한 국가라고 하죠. 공업 국가라고. 미국은 공업 국가 아니잖아요. 바뀌었죠. 많이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악랄한 통치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연준 만들었다 이 말이죠. 윤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힘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갔다는 말을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1914년에 미국이 겪었죠. 근데 이제 2020년쯤에 중국이 겪게 될 것이다. 공산당에서 시장으로 힘이 넘어갈 것이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은 망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 변화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구한테는 위기가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무역전쟁은 지난주에도 3층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가장 밑에 있는 층, 그 대륙판의 이동을 테마를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